우리가 설 연휴 때는 월화수가 쉽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주말반 다니는 친구들은 토요일 하루 쉰다는 건 아니까 1월 17일 하루 쉰다는 거 아니까 여기 안에는 안 썼고요. 그리고 네, 오늘부터 부지런 떨어가지고 상반기 이제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를 부지런히 빼야 되겠죠. 중간에 보면 1월 29일쯤 거기 날짜 보니까 중간고사 범위 대단원 2까지 개념 마무리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중간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을 일단은 1월달에 최대한 끝내고 2월달은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개념에 세팅하면서 들어갈 계획으로 좀 잡아봤어요.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부분이 1월 13일 화요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 있죠. 거기 부분을 이제 아마 좀 시간 여유가 된다 하면 아까 제가 세팅해놨던 1월 29일날 추가적인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1월 29일날 더 다뤄서 좀 공고히 한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본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진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네, 책이 이제 완자가 아시다시피 거의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그죠? 오늘 출판사 직원분하고 이제 연락을 나눴는데 한 1월 5일쯤에 인쇄가 다 끝나고 그때부터 물량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한 1월 그래도 15일 이후쯤에는 조금 여유롭게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량을 주문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또 어디다 주문했는지에 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이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스캔을 떠놓고 쫙쫙쫙 갈 수 있도록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10쪽에서부터 네, 39쪽을 끝내는 게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10쪽에서부터 39까지를 한번 달려보자. 이게 가능하다고?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제일 처음에 생물의 특성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 오늘 일단 날짜를 봐줄게. 오늘이 며칠이죠? 10일 30일. 아유, 이틀 있으면 나이를 1년을 더 먹네요. 이틀만 지나면 또 한 살 더 먹어요. 자, 여러분은 한 살 더 먹고 싶죠? 저는 먹기 싫어요. 자, 근데 일단 먹어야죠. 주다는데 먹어야죠. 어쩔 수 없지. 자, 생물의 특성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숙지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세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거든요. 세균은 세포로 되어 있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만의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다른 카테고리 영역에 있는 거지 걔는 생명체라고 보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생명체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생물적 특성이라고 하여서 생물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느 정도의 공통된 특성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룬 단원이야. 자, 그래서 나는 여기 단원 처음을 설계를 할 때 거의 생명과 전체에 대한 큰 스케치야. 이것만 잘 이해하면 세부적인 것들을 따라갈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싶거든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10쪽에 보시면 그죠? 먼저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들로 따져 봤을 때 생명체라면 나라고 하는 개체를 스스로 유지, 그러니까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독립된 개체를 독립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그 다음 대대손손 나라고 하는 이쁘고 뭔가 조금 더 큐티하고 뭔가 좀 유전적으로 좀 괜찮은 이런 형태를 정보를 전달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 크게 두 가지. 네, 크게 두 가지. 어떻게? 개체를 유지하게 하는 특성과 개체 유적 특성, 종종 유적 특성 둘 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종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과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에는 무엇이 있냐? 자, 첫 번째 생명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전제로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생물이 아니야. 이러한 이유로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네. 우리 선생님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네, 바이러스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고1 때 배웠던 기억난가? 혹시 인지질 이중수의 막단백질
기억나죠? 보일 1학기 때 배웠던. 자, 생명체라고 정의 내린 얘네들은 다 인지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양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 선생님 근데 제가 고1 때 배운 건데 고1 때 살짝 놀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고2 때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공통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잖아, 고1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인지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인지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어, 재영아? 꼬리는 뭐라고 치네, 안 치네? 소수성. 소수성. 뭐라고 친한 거 안 친한 거야? 안 친한 거. 안 친한 거야. 그지? 뭐라고 안 친하고, 꼬리는. 머리 대가리는 뭐라고 친하고, 친수성. 그래서 한쪽 마치 기름하고 물하고 각각이 친한 것처럼 양쪽에 친한 성질 다 갖고 있어요. 라고 하여 인지질 자체가 양친매성 입자입니다. 이런 키워드 기억해두면 좋아요. 양친매성 입자. 양쪽이 친하다. 왜? 머리는 뭐라고 치는 친수성. 꼬리는 뭐라고 안 치는 소수성. 자, 그런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 있는 공간에 이 인지질 분자가 하나가 딱 떨쳐지면 막 뭐라고 친한 애들은 뭐라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 안 친한 애들은 피해서 물 있는 공간에 나만의 이런 동그란 경계를 만들었잖아. 나만의 고유한 영역. 여러분이 어릴 때 난방 텐트 같은 거에 들어가서 들어오지 마! 여기 내 영역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고유한 생명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필요한 뭔가를 이동시키게끔 하기 위한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을 세팅을 해.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 세팅이 되어서 필요에 따라 뭐 나트륨 같은 이온들을 필요에 따라 많이 흡수시키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우는 뭐 염화이온 같은 것들을 퍼내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우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익스체인지, 나트륨 뭐 예를 들어 나트륨 3개 나가, 칼륨 2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꼭 배웁니다.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이 막에 박혀져 있는 이 막단백질을 통해 얘는 넌 나가 무조건 넌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런 나만의 독립된 필요에 의한 공간을 만드는 게 세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세포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생명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넌 생명체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않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인지지중충 구조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 단백질은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겉껍질은 있어요. 거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DNA나 RNA와 같은 유전물질이 있어요. 핵산은 있다고. 핵산, DNA나 RNA와 같은 유전물질은 갖고 있다고. 유전물질. 근데 세포구조가 아니야. 세포구조가 아니고 혼자서 물질대사를 한다거나 혼자서 그 바이러스가 개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러지 못해. 생명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다 개체 유전적 특성과 종족 유전적 특성, 생물이 가진 특성을 설명한 다음에 왜 바이러스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이제 마치 박쥐처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형이라고 명명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도 다 해줄 거고. 오케이? 일단은 세포 구조는 이렇게 해요. 고유한 생명체는 자신만의 경계를 스스로 만들고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서, 그지? 필요에 따라 얘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그 물질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영역을 유지하더라. 두 번째, 그런 개체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해야 돼? 화학 반응을 스스로 해야 돼.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했었어? 고1 때 배웠어. 여러분 배웠어. 뭐? 상호작용?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화학 반응. 물질대사. 오, 네 맞아요. 물질대사.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해야지만 우리는 개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요. 물질대사를 스스로 안 하면 생명활동, 뭔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해야지만 되더라. 그럼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고1 때 배웠다. 뭐라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특수하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야. 오케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 그렇다면 생명체 내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보통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공급이 돼야지
한 600도나 700도, 800도 엄청나게 많은 막 스타트 하게끔 해주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지만 뭔가 크게 큰 문제가 분해가 된다거나 작은 문제가 합체가 된다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 근데 얘는 우리 몸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긴 하지? 몇 도에서? 우리의 몸은 38도만 돼도 난리 나잖아. 40도만 돼도 난리 나. 그지? 36.5도 적정 온도 유지하는 게 딱 적당하잖아. 그렇게 낮은 온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 누구 덕분에? 효소. 그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들에 의해 필요 시기에 적정한 뭐가 나와서 효소가 만들어져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화학 반응을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그지? 정촉매 역할을 해주는 이 다양한 일꾼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정보에 의해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물질회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 단원만 따로 또 대단원 2에서 따로 빼서 ATP가 뭐고 ADP가 뭐게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라고 또 소단 하나로 빼놨어요. 네, 그 부분을 또 다시 다뤄줄게요. 이따 하면서. 그래서 여튼 생명체 내에서 고유하게 뭔가 외부 물질을 받아들여서 그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서 그지? 발현이나 흡열처럼 에너지를 뽑아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고유한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누군가 나를 막 뒤지게 두드러 패고 있어. 근데 나는 막 피 터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맞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죽어. 그럼 반항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럼 내 개체가 생존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센서티브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죠. 아, 제가 지금, 그치? 제가 지금 날 패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저거 좀 위험한 것 같은지 아닌지 막 계속 내가 막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적절하게 외부로부터 제공된 무엇을 자극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리액션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극을 적절하게 눈이 또 수용하고 귀가 수용하고 뭐 이렇게 후각이나 미각이 잘 수용을 해서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내 개체가 생존해야 있을 수 있죠. 그죠?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 안 하면 난 뒤지지 뭐. 그죠? 누가 막 계속 때리고 그죠? 근데 막 리액션 안 하고 계속 죽는다 이래버리면 내 개체는 생존하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무엇이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건지 또는 무엇이 항상성 유지인 건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또 더 디테일하게 섹션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근데 여러분 중3 때 배웠어. 항상성 유지는 어떠한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인데 특히나 포유, 정원동물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측면에 중심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항상 일정한 상태. 일단 체온, 그죠? 바깥이 겁나 추운데 막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야. 근데 내 몸이 마이너스 10도, 20도 되면 안 되죠. 내 몸에 효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31.5도를 유지해야 돼. 체온 조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특정한 호르몬들을 각각 필요한 시기에 분비시키는 것도 항상성 유지겠죠. 더우면 땀을 흘린다. 그지? 추우면 나도 모르게 몸을 오돌오돌 떨어서 내 몸에 열을 만들어낸다거나. 그지? 그런 거 모두 다 항상성 유지 측면이고요. 체온 유지. 또 뭐 있어요? 산소 공급. 숨 쉬는 거. 이거는 항상성 유지라기보다 그죠? 어떤 측면이 또 항상성 유지냐면 땀 흘리는 거. 방금 체온 유지 측면에서 더우면 땀 흘려요. 그죠? 추우면 나도 모르게 오돌오돌 떨어가 체온 유지 측면으로 갔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복 시 포도당량, 혈당량 유지. 여러분 인슐린 글루카곤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그죠? 여러분의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포도당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모든 세포에게 다 늘 공급을 해줘야 돼. 여러분 막 겁나 뒤지게 운동을 해가지고 오케이? 포도당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이 한 끼를 굶었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빼다가 항상 일정한 혈당량을 공급을 시켜주거든. 모든 조직세포에게 늘 일정한 포도당을 공급을 시켜주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혈당량 유지. 혈당량 조절. 밥을 많이 먹었든 먹지 못했든 포도당이 부족하든 어쩌든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혈당량 조절 측면이 항상성 유지 측면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거. 얘와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고요. 중3대 거니까 나올 수 있어요. 호르몬 일단 써놔 볼게요. 체온 유지와 관련된 호르몬은 뭐 타이록신, 티록신 이런 것들이고요. 더우면 땀 흘려, 그지? 더우면 땀 흘려. 추우면 오돌오돌 떨어. 이런 거, 그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름철 혹시 수박 좋아하십니까? 여름에 그죠? 수분량 조절 그죠? 막 너무 그치 너무 더워서 생각나서 막 물이 많이 포함된 과일 먹었어 그죠? 귤도 마찬가지야. 여름뿐만 아니라 귤도 저학년에는 안전자리에서 귤을 거의 한 박스를 다 먹어 제낀 어릴 때 그죠? 이렇게 이쯤 되면 미안해요. 굉장히 꼰대스러운데 여러분 연예대상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 때는 그죠? 좀 봤어요. 왜냐면 드라마가 그때는 흥했을 때라 누구누구 뭐 상 받아야 되는 우리 엄마랑 같이 응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앉은 자리에서 이 시기 때쯤 거의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그죠? 한 박스 아빠가 이제 귤 배송 시켜주면 앉아서 귤 먹고 고구마 먹고 하면서 어느 순간 홀링맹 한 박스를 다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밤에 매우 고통스럽죠. 자고 싶은데 얘가 깨워요. 화장실 가라. 그죠? 그래서 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될까요? 자, 기억력 테스트네요. 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어. 굳이 수분을 많이 제흡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가늠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내가 줘야 되나, 주지 않아도 되겠나 확인해 보자. 중등 반응을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자, 수분 제흡수 촉진 호르몬. 필요할 때 물을 많이 제흡해야 돼.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얘가 많이 나와서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을 제흡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이라도 어떻게든 제흡수해야죠. 막 마라톤 하고 있는데 막 딱 겁나 흘리고 있잖아. 물이 부족하잖아. 그럴 땐 얘가 많이 나와야 돼. 눈빛을 피하는 친구도 계시고, 그죠? 막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혹시 ADH 항이뇨 호르몬 처음 들어봤다고 혹시 들어보셨죠?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수분 제흡수, 수분의 조절, 수분량 조절 측면도 다 항상성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에 대한 디테일을 인지를 못하시면 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서 뭐 여기는 항상성 유지다 아니면 물질대사다 아니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걔네들을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골라버린다. 오케이? 그럼 틀려. 항상성 유지가 더 디테일한, 더 접근적인 답인 거야. 어떨 때 더울 때 땀을 흘렸다거나 네? 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수박을 먹고 수박 주스를 먹고 철수가 화장실을 자주 갔다 밤에 그러면 걔는 항상성 유지 측면인 거지 자극에 대한 반응 측면은 아니야. 자극에 대한 반응은 미모사의 입을 내가 터치했더니 미모사 입이 이렇게 오므려졌다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럼 눈이 막 갑자기 창가에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살을 좀 찌푸렸다 아니면 이렇게 가렸다 이런 게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수분량 조절, 얘를 다른 말로 체액의 농도 조절, 체액의 pH 조절 또는 체액의 농도 조절 이런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너는 항상성 유지 측면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서 그거 골라주셔야 돼. 그게 우선권이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디테일한 섹션이 있을 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 되게 중요해요. 생물에서는. 잘 했고요. 세포로 이어서 물질에서 해야 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 항상성 유지를 해야 돼. 이게 내가 생존하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생존을 해야지만 종을 퍼뜨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나만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았지만 한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11분이나 15분 정도 들어왔으니까 지금 15분 정도밖에 안 지났네. 20분, 34분이니까 좀만 기다려요. 7시 딱 되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의 목표까지는 가야 돼요. 오늘의 목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큰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야. 다음 우리 1월 1일 목요일은 빨간 날이라 쉽니다. 예. 주길 여기 없잖아요. 1월 1일은 쉴 거고 그 다음 화요일 날부터는 그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여러분의 아주 아스라이 기억 넘어잖아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 여러 소화 효소들과 호흡계가 어떻게, 그 다음 배설계가 어떻게 유기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한 번에 다 발라질 거야, 그날. 그래서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거고, 암기 테스트까지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쭉쭉쭉 진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 너무 어려웠는데 자,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세포 데우스 물질대사의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항상도 유지. 이렇게 해서 내 개체가 잘 유지가 됐다 그러면 내 자손을 번식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종을 퍼뜨려야 되겠지. 그러면 자손을 번식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생식 기관에서 뭐 이제 우리 같은 개체는 다세포 생물이니까 다세포 생물은 주로 뭐 해? 유성 생식해. 유성 생식만 또 따로 또 얘기할 거야. 우리 중3 때 배웠던 감수 분열, 제1 감수 분열, 제2 감수 분열, 그 감수 분열 단원이 워낙 어렵게 많이 인식되는데 감수 분열 해야 되는 것과 그것의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 유전 정보를 다양하게 하여 그 다음 자손에게 전달을 시켜줄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족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식도 하고 그 안에 뭐도 해? 생식과 유전. 생세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전이 되겠지. 생식과 유전. 맞죠? 자, 그리고 유성생식 하는 애들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거고 생세포를 만드는 거고 감수 분열을 통해 생세포를 만들어서 그 생세포들의 수정으로 자손들이 뿅 튀어나오는 거고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인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 또 배워집니다. 무성생식은 자 없을 무야 뭐가 없다고? 생세포에 성이 없다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생세포를 만드는 과정도 없고 그 생세포의 결합도 없는 게 무성생식이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자체가 자신의 베이비인 거, 그치? 그래서 단세포 생물들이 하는 생식.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인 거. 생세포인 거. 이게 무성생식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 알고 계시고 여러분 거기 살짝이 보시면 생식 그 11쪽 아래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그 11쪽 아래 보면 분열법하고 출하법이 나와 있어. 용어 정의하면서 11쪽 아래쪽에 분열법, 출하법. 그죠? 오케이. 자, 이게 무성생식하는 형태들의 또 다양한 여러 종류들인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예를 든 거거든요. 분열법은 체세포 분열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베이비야. 예를 들어서 세균처럼 대장균이나 또는 뭐 아메바들처럼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원핵 세포든 진핵 세포든. 자, 대장균과 아메바는 좀 디테일이 차이가 납니다. 둘의 공통점은 단세포 생물. 차이점은 대장균은 원핵 세포야. 근데 아메바는 친핵 세포야. 선생님, 둘 중에 누가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일까요? 얘들아, 누가 더 진화된 형태일까? 대장균. 왠지 그럴 것 같지. 으뜸 원일 것 같지. 땡! 대장균이 원시 형태. 얘가 좀 더 진화된 아메바가. 오케이? 즉 차이가 뭐가 있냐면 대장균 같은 경우는 핵막이 없어. 자신의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펼쳐져 있고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어. 세포질, 그 외 나머지 핵산, 끝. 당연히 세포벽은 있고 펩티드 글리칸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은 있고 다른 볼통합하면서는 설명을 해줬는데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은 있어. 그런 음성균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핵산이 있어. 유전물질 DNA. 근데 걔를 감싸고 있는 별도의 핵막, 핵 없어. 세포 소기관 없어.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진화가 되면서 아메바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도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 근데 걔네들에 해당하는 세포막이 내부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든 거야. 아메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보호하고 있는 별도의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오케이? 거기서 확장된 이렇게 생긴 알도 있어. 이거 뭐야? 골통합과학에서 배웠는데 진짜? 아니죠. 걔보다 더 앞서 있는 거. 기억이 나? 라이보솜.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네트워크처럼 생긴 단백질을 이동시키게끔 하는 통로. 소포체. 네, 거치면 소포체. 네, 소포체에서 유래돼서 만들어진 와이파이처럼 생긴 게 골지체. 그죠? 이런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진핵세포예요. 막성 소기관이 없는 게 원핵세포. 둘 다 공통점은 단세포 생물. 이런 디테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메바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인데 뭐가 있다?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진핵세포더라. 근데 뭐니까 한계세포로 되어 있다 보니 그냥 이런 식으로 얘가 원본이 하나 있었어. 원본을 바탕으로 카피를 했어. 어느 순간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세포질 양이 커지니까 자손을 만들어서 다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카피를 해갖고 어느 순간 카피본 원본에서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기려는 거랑 똑같은 거. 이런 게 분열법이야. 오케이?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하는 거. 내 새끼. 이렇게. 맞죠? 근데 뭐는 여러분 그 책 아래 보니까 추락법에서 나와 있죠. 추락법. 그래서 추락법은 조그만한 아처럼. 자, 추락법 설명해 줄게. 이게 22개정이 되어서 새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조금 하나하나씩에 대한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하나씩을 다 설명을 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추락법은 뭐냐면 아기야 할 때야. 아기야, 아동 그 할 때 그 어린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효모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효모. 효모도 단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단세포라고 하여 다 원핵세포인 건 아닌 거야. 그냥 세포 한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단세포인 거고. 그치? 원핵세포 카테고리가 있고 진핵세포 카테고리가 서로 다 다른 것 뿐인데 근데 효모는 단세포이긴 한데 진핵세포야. 그리고 효모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뒤에 또 나와. 우리가 또 오늘 설명할 부분에도 또 있어. 누르곰팡이야. 얘가. 곰팡이. 효모는 정확하게 말하면 진균류입니다. 진균류. 진균류야. 선생님 제가 진균류를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 이 생물의 분류체계에서 또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1 때 배웠어요. 생물의 5개 분류체계. 기억나요 혹시? 선생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1 때를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혹시 생물의 5개 분류체계 배웠던 기억나요? 5개. 그 종속, 과목, 강문계. 그때 하면서 막 동물계, 식물계 했던 거 맞죠? 거기서 5개의 분류체계를 배웠어. 각 분류의 기준. 생물이 가지는 자연적인 어떤 분류의 기준으로 5개로 최대한 나눌 수 있다라고 배웠고 중1 때 그렇게 배웠고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 여기서 22개정 생명에서는 3역 6개로 배워. 네, 하나가 늘었어. 6개야. 5개가 아니라 6개. 근데 3역 6개 체제인데 여기라고 하는 또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차피 다루긴 할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여기다가 대략의 스케치만 해줄게. 왜냐면 얘 얘기할 때 얘기를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건 뭐냐? 5개 분류체계인데 걔가 제일 큰 어떤 특성으로 5덩어리로 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일 하드한 얘는 원핵 생물계. 원핵 세포로 연 이런 거. 대장균, 포도상, 구균, 탄저병균, 탄저병균 같이 한 개 세포로 되어 있고 다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세포벽의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원시 형태. 핵막은 없고 지금 핵막 없었잖아. 그치 재영아? 핵막 없었잖아. 핵막 없잖아. 예. 네, 핵막 없고 핵 없고. 근데 핵산은 있고 핵산을 보유한 자신은 유전 물질이니까 그런 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원핵 생물계야. 원핵 생물계. 네? 원핵 생물계. 걔네들하고 차이가 나는 형태로 진화되어서 쭉쭉쭉 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원핵 세포로 되어 있고 원시 형태의 원핵 세포로.
얘는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구조. 들이 있어. 쭉. 돼? 오케이? 그래서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게 어떤 아이들이 있다? 아까 탄저병균, 결핵균, 뒤쪽에 이제 병원체 종류도 나오니까 결핵균 융합해서 알아둬야 돼. 오케이? 포도상 구균 얘가 식중독 일으켜. 오케이? 뒤에 비어있는 공간 혹시 있으면 적을 거 있으면 적어놔라. 탄저병 이따 적을 시간 줄게. 탄저병균, 결핵균, 포도상 구균, 그다음 대장균 같은 얘네들이 원핵 생물계. 거기서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데 한기세포로 되어 있거나 조금 더 세포 개수가 많은 형태로 존재하는 얘네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가 아니야? 원생생물계. 나 그때 겁나 어떤 게 원생인지 어떤 게 원핵인지 겁나 뒤지게 헷갈렸던 기억이 나. 네. 그 기억이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 그래서 혹시 히드라 그 아메바, 그 다음에 다시마, 리어, 그지? 걔네들이 원생 생물계에 있었어. 그리고 걔네들은 진핵세포였고, 오케이? 그래서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거,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진핵세포로 이렇게 핵막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쪽에는 얘네들은 싹 다 핵막이 다 있겠지. 핵막이 있어요, 핵도 있어요, 그러겠지. 핵막과 핵이 있는 구조겠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원생 생물계.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미어, 다시마,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메바, 집신벌레. 한 개 세포로만 되어 있는 것들 아니고 또 여러 개 세포들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맞아. 됐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좀 더 기관이 분화가 됐는데 스스로 광합성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야. 걔네들이 진균계. 그죠? 스스로 광합성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야. 걔네들이 진균류. 곰팡이, 버섯, 그죠? 버섯, 효모, 여기 효모에 속한다. 누룩곰팡이니까. 곰팽이, 그죠? 버섯, 효모,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뿐만 아니라 뭐 있지? 버섯, 효모, 또 기억이 나. 동말 곰팡이 썼네. 곰팡이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는 면역체를 갖고 있어서 독립영양 생물 스스로 약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누구? 식물류, 식물계. 나는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해요. 근데 광합성 못해요. 동물계.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중1 때 배웠던 생물의 5개 분류 체계였어요. 됐죠? 또한 내가 배운 적이 있다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겠지만 식물은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은 셀룰로스와 같은 세포벽입니다. 로스. 그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이었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을 거야. 어떤 경험을? 중등교육과정거가 고등 때 갑자기 팍 나오는 경험을. 의무교육과정이니까 이런 방법 언급이 없더라도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세포벽, 셀룰로스. 세포벽, 이쪽은 펩티도 글리칸. 그 다음 이쪽 진균류에도 세포벽이 있어요. 진균류에도 세포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키틴질이에요. 키틴질. 재영아 적어줘봐. 요렇게. 동물계는 당연히 세포벽이 없겠지. 거진 다 했어. 거진. 쉬는 시간 전까지 거진 다 했고. 자, 그리하여 잘 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저 5개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세팅한 이후에 여러분은 3역 6개 체계를 여러분의 지금 생물의 분류 고2 때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식과 유전하면서 지금 뭐 어쩌다가 이렇게 왔지? 분열법, 아 그래 얘 하다가 네 처음 얘기하다가 누르곰팡이 하다가 그래서 출혈법은 저 분열법하고 약간 다른 게 이렇게 효모라고 하는 저 아이가 단세포성 진핵 생물이야. 자, 핵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 뭐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 엽록체는 안 갖고 있어. 왜? 누르곰팡이니까. 그죠? 그죠? 엽록체는 안 갖고 있어. 근데 이제 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나머지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개를 가지고 있다가 야, 너 새끼 만들어내겠다. 뭔가 주변에 양분도 많고 그럼 내 자손을 좀 더 많이 번식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요만한 애처럼 된 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서 얘가 점점점 핵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 얘가 좀 더 커가지고 독립돼서 딱 떨어져 나가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해서. 그래서 애기처럼 뭔가가 자라난 다음에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여 효모는 출하법이라고 해. 분열법하고 달라. 오케이? 그래서 출하법과 분열법은 이런 차이를 보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종족 유전 특성 중에 첫 번째 생식과 유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생식하는 우리들은 어차피 생세포를 만들고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 그들의 수정으로 유전 정보가 다양해진 상태로 이제 대대손손 그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 거고. 그죠?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인 거야. 그쵸?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인 형태로 자손에게 자신의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주는 건데 똑같이 가다 보면 그죠? 빨리빨리 뭔가 하다 보면 항상 유전 정보가 미스가 나죠. 그죠? 그게 뭐였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염기 배열 서열이 그대로 똑같이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가 변화가 돼서 달라지는 거. 네 글자로 돌연변이라고 하죠. 이 돌연변이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돌연변이가 진화를 이끌죠. 왜? 정보가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환경에 뭔가 세팅할 수 있는, 뭔가 적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원이 아니라 똑같은 뭔가의 정보가 아니라 좀 더 달라진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적응과 진화. 그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개체가 뭔가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그 환경 변화에 어떤 식으로 맞설 것인가. 그게 적응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도 적응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물은 원래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식물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물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양분을 계속 재료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 항상 제공되진 않죠. 매일매일 비가 오진 않잖아. 온대지방 기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날씨가 좋다가 비가 올 땐 한 번에 많이 오다가 안 올 땐 또 오랫동안 가물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런 물이 없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수분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있어. 식물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물기가 제공이 되면 그런 거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식물에서도. 근데 너무 물이 부족해. 오케이? 그러면 수분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나오는 식물의 특정 화학물질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나와서 뿌리 발달을 많이 시켜. 오케이? 그래서 지하수라도 어떻게든 빨아먹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식물 자체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아야 내 자손을 퍼뜨리고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응을 해야지만 내 생물에 어떤 생물체가 유지가 된다. 나의 유전 정보가 그 다음으로 간다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응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예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이 생물하고 이 식물하고 이 식물이 비슷하긴 한데 얘랑 차이가 나고 나중에 생식 자체가 안 되는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기까지도 해. 그걸 우리는 진화라고 해요. 오케이? 적응과 진화를 한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좀 다르더라. 얘가 훨씬 더 확장된 개념, 아예 그 다음으로 종이 분화돼서 달라진 다양한 종이 만들어진 원리 중에 하나겠더라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적응과 진화 이해해서 막 나와 있어.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했어. 가랑잎벌레는 주변잎과 비슷해서 천적의 눈을 잘 피할 수 있어. 그리고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 다양해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 텍스트를 10쪽과 11쪽을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딱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중간에 깨구리랑 올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발생과 생장. 그리고 11쪽에. 자,
걔 한 번만 잡고 잡아준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 일단 그렇다면 왜 내가 걔 발생과 생장을 여기에 목록에 1, 2, 3, 4, 5 목록에 빼놓고 설명을 한 거냐. 발생과 생장은 여기다 집어넣기도 조금 애매하고 여기다 집어넣기도 조금만이 애매해.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이제 책에서 또는 이제 각 선생님의 어떤 사견에 따라서 뭐 종족유적 특성, 개체유적 특성에 왔다리 껐다리 집어넣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따로 빼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발생을 하기도 하고 생장을 하기도 하더라. 생명체라면 오케이? 오케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생장을 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선생님 발생은 뭐고 생장은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제가 좀 잡아드려보는 개념을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 발생과 생장은 둘의 공통점. 뭐냐면 발생은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잡아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거를. 자, 이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처음에는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몸을 만든 제일 첫 번째 체세포는 뭡니까? 수정란 아닌가요? 네. 엄마가 준 난자의 여러 개의 정자 중에 정자 하나가 뿅 들어간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엄마 배에 잘 착상을 했고 또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눈기 코입을 만들어서 발생돼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눈기 코입을 다 달고 응애하고 50cm만큼의 크기로 3.3kg 아니면 2.5kg 뭐 이렇게 태어났을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하라고. 자, 그래서 발생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수정란이 각각의 수정란이 눈기 코입을 달고 태어날 때까지의 전체가죠. 그게 발생이에요. 돼요? 그럼 생장은 뭐야?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어. 50cm였어. 평생 50cm인가? 아니요. 아니죠. 지금 막 180cm, 뭐 160cm 이렇게 점점 체세포 분열하고 머리통의 체세포 분열은 좀 덜 일어나지만 몸통의 체세포 분열은 겁나 많이 일어나서 그죠? 쑥쑥쑥쑥 개체가 자라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생장이야. 오케이? 그럼 둘의 공통점이 있네?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발생과 생장의 공통점은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 네, 체세포 분열이야. 생세포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하나였던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온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의 그 과정까지가 그게 발생. 생물의 특성이니까 유독 얘기를 하자면 저는 설명을 좀 펼쳐서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씹어서 충분히 받아들이기 좀 편할 만큼. 그러다 보니 처음 이 내용이 겁나 되게 쉽네, 해볼만 하네 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추상적으로 뭔가 가야 되는 그 단원들 몇 개가 있거든. 거기서는 이제 좀 사고의 틀을 조금 더 확장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수월합니다. 발생과 생장 둘의 공통점 뭐다?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거고, 그죠? 근데 발생과 생장의 차이점 뭐야? 비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 비포가 발생이죠. 태어나기 전 때까지 수정란이 계속 발생을 한 거고, 그죠? 태어난 이후에 계속 여러분이 이제 뭐 초등학생이 돼, 중학생이 돼, 고등학생이 돼, 대학생이 돼 때까지 계속 기본적인 생산하는 거 그게 붙어져. 그죠? 이렇게 쉽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겠더라. 그죠? 둘의 공통점은 무슨 분열을 하더라? 체세포 분열을 한 거더라. 생세포 분열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단세포 생물은 뭐가 없어? 발생이라는 게 없겠지. 왜? 걔는 그냥 한 개 세포로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발생할 일이 없고 생산할 일이 없겠지. 한 개 세포가 그냥 온전히 모든 일을 다 수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들한테는 발생과 생산이라는 어떤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단세포인가 다세포인가 구분을 잘해야 되고 대부분의 모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저 모든 공통성을 다 유지하지만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의 수준에서 그 일을 다 영위한다라고 보면 돼. 다만 발생과 생장이라는 시스템은 없겠지. 한 개 세포로만 되어 있으니까. 또 체세포 분열에서 하나가 딱 만들어주면 걔는 걔로 그냥 끝인 거니까. 적응같이는 한 거고. 자, 그리하여서 발생과 생장에 대한 설명까지 끝냈으면 자, 이제 12쪽에 보면 바이러스의 구조에서 나와 있는데 어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이러스까지 설명을 마저 할까요? 의견을 줘봐, 재영아. 잠깐 쉴까? 바이러스까지. 하고 할까? 그래 괜찮은 것 같아. 바이러스까지 어느 후딱 해버리면 돼. 후딱 하고 그리고 갈게요. 왜냐면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리하여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다리 꼬다리죠, 바이러스는. 여기 보면 생물인 것 같아. 여기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부류에 속하지 않아. 아까 5개 분류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뭔가 생물인 것 같아. 그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첫 번째 일단 바이러스의 특성. 자, 생물인 것처럼 보이는 특성 뭐야?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자신만의 핵산을 유전물질, 핵산, 다른 말로 유전물질. 자신만의 핵산, 다른 말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핵산, 자신만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생물인 것 같아. 이렇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저런 효소를 만들어라, 어쩌라 라고 하는 정보는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특성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자,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려면 아까 독립된 뭔가의 그 활동을 영위를 하려면 스스로 뭐 해야 돼? 외부 물질을 받아들여서 걔를 빠개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한다거나 방출한다거나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야 돼. 근데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외피가 그냥 단백질로 되어 있는 그냥 쓰레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스스로 세 번째 증식할 수 없어. 증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식하지 않는다.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로만 딱 있어. 그래서 최초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의 이런 특성을 알아냈던 그 실험이 있거든. 그게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야.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 담배 모자익 TMV라고 합니다. TMV라고 얘기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최초로 얘 덕분에 너가 세균보다는 되게 사이즈가 작고 세균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으면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은 병원성의 물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얘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12쪽에 해당하는 그 중간 박테리오파즈의 증식 과정이랑 TMV 바이러스가 어떻게 연구가 된 거인 거야. 그 다음에 화성의 탐사선 실험을 통해 물질대사를 어떤 과정으로 확인한 건지를 확인을 하고 또 추가로 물질대사만 있는 단원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설명까지 다 끝냈어요. 어느 정도 바이러스 정도까지도 공통하면서 조금 들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으니 그죠? 10분만 쉬었다가 뿅 합시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하고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세포 구조가 아니지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지 않고 이게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생물적 특성이겠죠. 그러니까 무생물적 특성과 생물적 특성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로 바이러스만의 고유한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12쪽에 중간쯤에 보면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그걸 활물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박테리오파지랑 구분하시면 좋아요. 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대장균이고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대장균이라고 하는 숙주에 기생을 해서 사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자, 대장균이 별도로 이렇게 있고요.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만 딱 인식하여서 너를 내가 기생으로 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 우주선 내리듯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신의 유전 정보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아이의 유전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꼬셔, 살살 꼬셔 대장균한테. 살살 꼬셔서 야, 네 거랑 내 거랑 유전 정보 똑같거든 해서 어떤 시기에는 계속 사는 활동을 합니다. 얘를 터뜨리지 않고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대장균을 터뜨리지 않고 자기도 같이 사는 거야.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가. 박테리오 파지 유전 정보가. 자기도 같이 사는 거야. 살다가 주변에 만약 박테리아가 다 죽을 것처럼 양분이 거의 부족하면 박테리아가 외부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물질을 할 수 없으면 자기도 굶어 죽을 거고 여기에 집어넣어져 있는 자신의 유전 정보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죽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제가 일단 줄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얘를 철저히 얘한테 빨리빨리 자신의 정보를 빨리 카피하게 해. 그래서 정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얘가 한 20분마다 한 번씩 카피를 하거든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대장균이 빨리빨리 카피할 때 자신의 이 박테리오 파지 DNA도 빨리빨리 카피가 될 거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박테리오 파지의 겉에 해당하는 단백질 정보를 빨리빨리 만들게끔 해서 이 내부에서 정보를 박테리오 파지의 겉껍질을 빨리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카피됐던 얘를 집어넣고서 동시에 얘를 찢어서 터져 나오는 거야. 용혈시켜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숙주가 있어야지만 철저히 숙주를 이용해서야지만 바이러스의 개체수가 바이러스가 증식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빨리 카피하는 과정에 뭐가 일어나?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돌연변이 때문에 얘와 흡사한 다른 대장균 B, 다른 대장균 C에도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해서 터져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TM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책 어디쯤에 나왔냐? 프린트까지 줬어서 아마 19쪽 한번 봐봐요. 19쪽. 시간 없는데. TMV 바이러스. 거기 보시면 이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것이 연구되는 시점이 있었어. 시점이. 19쪽 아래 4번 같은 경우의 문제 그거든요.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최초로 그러니까 병원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대부분 다 세균일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시기였어. 그래서 세균 여과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병원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다 세균들일 거니까 세균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가지는 애는 마치 이 깔때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위에 세균에 해당하는 애들은 남고 깨끗해져서 병원성이 없게끔 되는 거 그런 역할을 준 게 세균 여과기였어. 오케이? 근데 이제 누군가 관찰해봤더니 담배를 이제 굉장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잘 키워가지고 토바코를 그래서 막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담배라고 하는 식물에 계속 입에 막 구멍이 빵빵빵 뚫리는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병원균을 제거를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얘를 이제 갈아가지고 최대한 이 병원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세균인지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은 건지 세균에 해당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인지 궁금해서 얘를 갈아가지고 병원성을 일으키는 얘를 갈아가지고 병원성의 물질을 추출을 했어. 병원성 물질을 추출을 했어. 추출해서 살아있는 담배잎에다가 발라보고 그냥 그대로 1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놔둬보기도 하고 그래서 관찰해본 거야. 1마이크로그램을 담배잎에다 발라본 거야. 그리고 또한 세균 여과기, 이 병원성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서 여기 해당하는 이 여과액을 여기하고 여기에 발라본 거, 여기다 이렇게 놔둬본 거지. 얘는 혼자 놔둔 거고요. 얘는 살아있는 그냥 건강한 담배잎에다가 붙인 거고요. 발라본 거고요. 그랬더니 얘는 똑같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찰했고요. 얘도 일주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찰해봤을 경우에 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가에게 1마이크로그램에 있었던 그 양은 그대로 변함이 없었어. 양이 늘지 않았어. 오케이? 양이 늘지 않았는데 얘는 건강한 담배잎에 1마이크로그램 발랐더니 그 담배잎이 안 바른 애는 건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바르지 않은 거, 얘를 바르지 않은 건 근데 얘는 구멍이 빵빵빵 뚫리면서 여기서 근데 얘를 또 병원성이 일어난 거잖아? 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봤더니 한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양이 늘어났다. 혼자 놔뒀던 건강한 담배잎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거기다 담배잎을 발랐던 얘는 그 담배잎 증상이 나타났고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났고 거기다 양이 늘어났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 혼자서는 양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1마이크로그램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병원,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해서는 그 양이 늘어나는 거. 그지?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의 기술로 세균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여기 이 여기 이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키면 병원성을 가지는 물질들은 여기 위에 남고 여기는 깨끗해져서 병원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세균보다는 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병원성을 일으킨 입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초로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의, 세균보다는 사이즈가 작구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해서 그 개수가, 그 양이 증식되는 거구나. 안 발랐을 때는 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발랐을 때는 병이 일어났고 양이 더 늘어났고, 그죠? 혼자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만큼의 사이즈가 작은 아이고 라고 하는 걸 최초로 담배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알아냈어요. 자, 겸사겸사 제가 칠판을 지우는 사이 여러분은 4번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 4번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답은 4번에 기억 맞고요, 미음 맞고요, 디귿 틀리죠? 그죠? 세포 분열이 함정이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잖아.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 돼. 그치?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바이러스 개체수가 늘어나는 생명체를 통해서 이제 기생에서 물질에서 하는 것들은 활물 기생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니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걸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이런 키워드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약속은 세포 분열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가 체세포 분열하든 생세포 분열하든 그런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그래서 D2만 답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물질대사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 10쪽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잡고 물질대사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 우리의 목표는 끝. 자, 10쪽에 자, 물질대사를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물질대사 단원 중 가장 친구들이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 탐사선가 있어요. 화성에 탐사선을 띄워서 흙을 퍼왔어. 그래서 뭐 인류의 가장 큰 나름의 숙제, 그죠? 지구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다 생명체들이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도망가야지. 넘겨야지요. 그지? 혹시 방학이니까 최근에 혹시 넷플릭스 영화 좀 보셨어요? 대홍수 혹시 알아요? 봤어요? 그래요. 에바 참치 같지 않았어요? 네. 제가 대홍수라는 영화를 제가 전독시도 봤어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어차피 웹툰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관 가서 되게 오시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인 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거기 대홍수에도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만약 지구에 인류는 있어. 근데 막 갑자기 문서 충돌해갖고 죽을 것 같은 게 예고가 되어 있대. 그러면 이제 어딘가를 도망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거기도 거의 그냥 똑똑한 애들은 살아남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새로운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 인간을 닮은 그런 인간의 어떤 감성과 인간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대홍수를 느끼면서 막 아파트 30층이 물에 다 차는 그런 컨셉으로다가 찍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똑똑한 놈만 살아남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영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도 만약에 지금 지구가 살만한 곳이 안 되면 럼 뛰어야지.
그래서 막 행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행성이 뭐냐? 그걸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1970년도쯤 화성인 탐사선을 띄워가지고 흙 퍼왔죠. 그 퍼온 흙을 가지고 어디에 생명체가 있을 건지를 봐보는 실험이 된 거죠. 오케이, 봐보는 실험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혹시 8시 3단인가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하여 화성 탐사선 연구에 대한 거의 개념인데, 첫 번째,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멸균을 시킨 유리돔, 멸균을 시킨 유리돔, 멸균을 시킨 유리돔. 오케이? 멸균을 시킨 각각 유리돔에 화성 토양을 퍼와가지고 여기 다 화성 토양입니다. 여기도 화성 토양이고요, 여기도 화성 토양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자, 어떻게 첫 번째는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 만약에 화성에 보이진 않지만 미생물체가 산다면, 그리고 그 살아있길 바란 거죠.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화성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들이 뭐하고 뭘 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하잖아. 여러분 고일 때 배웠던 것처럼. 그지? 그리고 동화작용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광합성 있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방법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그지?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전제로 해서 빛을 주고, 오케이? 그리고 빛을 한 번만 준 게 아니야.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줬어. 그리고 14C로 레벨링이 된 CO2를 제공을 해줬어. 화성 토양 주고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14C는 뭐예요? 방사성 동위 원소. 원래 탄소의 원자 번호가 6번이지. 그럼 질량이 중성자 수까지 포함하면 한 10이겠지. 근데 중성자 수가 좀 더 있어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이 표출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야. 쉽게 말하면 얘는 비유를 하자면 꼬리표.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왔는지 이 아이를 사용해 먹었는지를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로 레벨링을 시킨 14CO2를 제공해주고 비단을 제공해줬어.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화성 토양에 마치 동화작용을 하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빛 주고 14CO2 주고 주변에 물도 있을 거니까 여기 세포 안에 세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14C를 가지고는 포도당 합성을 했겠지. 전제야. 그렇게 가정한 거야. 그래서 이런 유기물들을 만들었겠지. 지구상에서 동일한 동화작용하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그치?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의 그림에서는 대부분 한 컷으로 다 이걸 한 샷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남아있던 14CO2를 제거하고 여기 유기물만 만들어졌다면 얘를 태워. 파이하고 태워. 오케이? 태우게 되면 얘가 막 태워지면서 여기 얘로부터 이 유기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14CO2를 가지는 이산화탄소가 있었겠지. 얘가 만들어졌다면 이미 남아있는 14CO2는 다 제거를 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방사능성 계측기로 확인을 해본 거야. 혹시 이런 기체가 나왔는지. 결론은 안 나왔더라. 그 얘기는 안 만들어졌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대사 중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첫 번째 전제하고 그걸 확인해본 실험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물질대사 중에 지구상에서와 유사한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실험하는 거야. 왜? 얘는 아예 애초부터 14C를 가지는 유기물을 줬어. 아예 화성 토양에 그런 포도당 같은 양분을 받아들여서 그걸 대사해서 뭔가를 에너지를 만들어 먹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얘가 충분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생명체가 우리와 똑같이 세포업을 해서 저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이런 기체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런 유기물을 주고 14C를 가지는 탄소 유기물을 주고 얘가 나온지를 본 거야.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얘기는 이화작용하는 우리 지구상에서 똑같은 세포업하는 생명체가 없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구상에서 비슷한 탄소 유기물로 에너지를 꼭 이용하라는 법은 없잖아.
탄소를 바탕으로 한 유기물로 에너지를 분解해서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탄소가 아닌 뭐 질소 화합물이나 아니면 뭐 인화합물이나 이런 화합물을 준 거야. 다른 이런 화합물을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사용했다면 이런 기체가 뭐 나오겠지. 뭐 이런 기체나 이런 기체가 뭐 S를 포함한 화합물을 주고 만약 그러면 S를 포함한 화합물이 나오겠지. 그래서 큰 덩어리 유기화합물을 주고 만약 지구상에서와 유사한 탄소화물은 아니더라도 그런 유기화합물을 주고 난 다음에 걔로부터 에너지를 만약 만들었다면 그런 기체가 나올 건데 그런 기체를 분석을 해본 거야. 기체 분석기로. 근데 나왔더라? 안 나왔더라. 그래서 지구상에서와 유사한 이화작용의 커리큘럼, 이화작용의 방법 또는 봉화작용의 방법을 하는 개체는 없네. 그렇지만 여전히 연구는 하고 있네. 왜? 화성에 계속 극간이 있었고 극간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계절의 변화도 보이고 화성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 소행성 사이의 어떤 미지 행성에서도 지구상에서 비슷한 온도 조건이나 대기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런을 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일단 자본주의와 싸움일 겁니다. 돈도 있고 그죠? 좀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도망갈 거다 보니까 여튼 그런 연구는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숙제 되겠죠. 어디까지? 당연히 이제 뭐 13쪽이랑 14, 15쪽, 16, 17, 18, 19쪽 풀어 오셔야 되고요. 자, 20쪽, 21쪽 넘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질문 있어요? 해볼만 하죠? 비벼볼만 하죠? 아직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1쪽을 보시면 제가 조금 잡아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거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실에 나오면 21쪽에 동물의 구성단계, 식물의 구성단계에서 접해보지 않았던 키워드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긴 했어. 생명 시스템의 구성단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세포가 일정 기능에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돼. 기관이 모여서 온전한 생명활동 영위하는 개체가 돼. 이건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세포 생물들의 공통 구성 단계야. 근데 거기서 식물은 조직이 발달한 조직계가 있죠. 동물은 조직계가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동물은 조직계는 없지만 기관이 발달한 기관계가 있죠. 동물의 기관계는 익숙해요. 왜 익숙해?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 면역계, 감각계 여러 개 우리 익숙해요. 동물이니까. 근데 여기는 익숙치 않아.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조직과 식물의 조직계, 식물의 기관에 대한 키워드 설명을 하면 그러면 그 외 그 나머지 키워드는 다 동물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 조금 더 낫겠지. 자, 그래서 봐봐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 뭐 있어요? 우리는 입이나 위나 소화기관, 심장, 그지? 배설기관인 콩팥, 대장 다 모두 그 수준 자체가 기관입니다. 구성 단계의 수준의 자체가 기관이고요. 식물은 딱 5개 있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 자신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기관. 그걸 영양기관이라고 해. 영양기관. 네. 아까 그분 잘못 오신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영양기관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닌데. 영양기관이고, 이게 뭐 A다 상담원데 여기로 들어왔을까, 혹시? 영양기관. 그다음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기관, 생식기관. 오케이? 영양기관, 생식기관.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기관. 그러니까 자기네 식물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해서 있는 기관, 영양기관. 뭐 있겠어? 어디야?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기관. 뿌리 필요하겠죠? 왜 물 무기용리 받아야 되니까. 뿌리를 또 뿌리 통해서 받아들였던 얘를 운반해야 되니까 줄기. 그리고 또 뭐? 광합 써야 되니까 잎. 그죠? 뿌리, 줄기, 잎이 지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해요. 뿌리, 줄기, 잎. 본인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해. 그리고 생식기관은 자손을 만들어야 돼.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 열매 안에 씨 있죠? 근데 열매는 본질적으로 누가 피고 난 다음에 얘가 맺혔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열매는 동물한테 난 이쁘게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꽃을 피운 거예요. 꽃과 열매. 꽃과 열매. 자, 그러면 식물의 잎이라고 하는 영양균을 한번 뽀개볼게. 당연히 이게 기관이니까 기관 안에 조직계와 조직과 세포가 있겠지. 그치? 네, 조직계와 조직과 세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잎을 뽀개보면, 잎을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딱 장면을 잘라보면
앞면에 상층 표피, 뒷면에 하층 표피가 있을 거야. 표피세포는 염록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세포라고 해서 식물세포가 모두 다 염록체를 다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염록체가 없는 식물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상표피가 있고 하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표피 뒤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죠? 마주보고 있는 기공을 만들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세포들이 있었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다 까먹겠지. 기공을 만들기 위한 마주보고 있는 세포들. 기공을 만들기 위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세포가 좀 더 두꺼워. 공을 만들기 위한 공변세포. 증산작용. 나도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나나 보다. 그치? 증산작용. 그래서 공변세포들. 모든 표피세포가 다 염록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변세포만 염록체를 갖고 있더라. 공변세포에 해당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염록체가 없는 주변 표피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표피 조직이 되겠지. 상표피와 하표피에 해당하는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를 다 더해서 각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표피 조직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표피 조직계.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굉장히 빼곡히 배열되어 있는 광합성을 띄지게 자라는, 그죠? 그래서 우리 양엽도 배웠죠. 햇빛이 많이 우거지는 상층부는 그래, 너가 햇빛 많이 받을 때 아싸리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얘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었지. 그래서 두꺼웠지. 네. 이거 무슨 조직이야? 물들. 그지? 울타리 조직. 그리고 약간 엉성하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염록체를 갖고 있는 무슨 조직? 얘네. 울타리 조직도 있고 해면 조직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둘을 다 합하면 조직이니까. 그리고 얘네는 주로 무슨 역할을 많이 해? 광합성을 많이 하죠. 식물에게 광합성이란 가장 기본이거든. 여러분에게 제일 짜증나는 야 학생의 기본이 뭐야? 공부나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본이에요. 식물에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직계에 속해요. 자꾸 잘 외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더해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능 모습들이 다르니까 걔네들 다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엽육 조직이라고 해. 엽육 조직. 광합성을 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니까. 오케이, 엽육 조직. 그래서 식물의 조직 중에 엽육 조직이라는 키워드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잎들이 줄기에 연결돼서 뿌리로부터 공급된 물들이 계속 줄기를 따라 잎까지도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광합성 유기양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해야 되겠지. 그런 관이 있었죠. 무슨과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 무슨 관? 예, 그렇죠.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모를 수 있어요. 조금 더 중심 안쪽에 있는 게 물관이에요. 오케이? 바깥쪽에 있는 게 체관이에요. 자, 여기가 체관이에요. 여기 물관이에요. 그게 줄기에서부터 잎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잎 내부에서 여기 자르게 되면 보이는데 물관은 지금 죽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긴 통로처럼 되어 있거든. 여러 세포층이 위아래 세포벽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잎단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큰 세포들이 배치가 된 죽은 세포들이 배치된 이런 모습을 주지. 그리고 체관은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작은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배치가 돼. 오케이? 그래서 물관과 체관을 같이 가지고 있네요. 물관도 여러 세포들이 모여져 지금? 세포들이 모여있으니까 조직이겠지? 그럼 체관도 살아있는 여러 세포들이 모여있으니까 얘도 조직이겠지. 그러면 이 관들이 세트로 많이네요. 그리하여 관다발 조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관과 체관 합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관다발 조직계라고 합니다. 관다발 조직계.
그쵸? 그래서 식물은 조직기가 3개밖에 없어. 자, 식물은 조직기가 3개밖에 없어. 식물하다 여기 잡고 가는 거야. 꼭 해줘야 돼. 꼭 알아줘야 돼, 조직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광합성 한다는 게 기본이야. 표피 조직계, 겉에 표피, 바깥에 표피. 그지? 그 다음에 뭐? 관자발 조직계. 이렇게 3개 있어, 조직계가. 그리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크게는 2가지. 분열 조직과 미안해. 자, 이거 다시 적어줄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분열 조직. 그리고 영구 조직. 영구 없다. 너는 영구 모르지? 심형래 영구 모르지? Sorry. 영구이 오랫동안 그 기능을 계속 부여받아서 행동을 해주는 영구 조직인 거고, 분열 조직에서만 계속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그래서 정해진 곳에서만 계속 체세포 분열할 수 있어, 식물. 식물의 분열 조직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이 중3 때 그거 배웠을 거예요. 양파 뿌리 끝을 고정, 해리, 염색, 분리비, 납작해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막 관찰해서 막 본다. 그래서 시험 과정 배웠었잖아. 양파 뿌리 끝을 잘라서 에탄올, 아세트랑 3대 섞여져 있는 용액에 담그고. 그러니까 그 조직을 이용했던 이유는 양파 뿌리 끝에만 체세포 분열이 왕성한 생성점이 있거든. 거기서 체세포 분열을 잘 관찰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분열 조직은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생장점하고 뿌리 끝이나 줄기 끝에 생장점, 그리고 줄기 단면의 형성층, 여기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겁나 왕성하게 일어나. 여기에서만 생장점하고 형성층에서만. 거기서 계속 체세포 분열에서 기능을 부여받은 얘네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션을 부여받아서 각각의 역할을 해. 아까처럼 여백조직처럼 광합성을 계속해야지, 또는 물관 체관처럼 양분을 이동시켜야지. 물관 체관이 통도 조직이야. 통로 역할을 해준다 해서 통도 조직, 물관 체관이. 여백 조직, 통도 조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기계 조직. 외형을 유지해주게끔 하는 기계 조직. 오케이? 뭐 이런 등등등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다 식물의 조직이야. 됐죠? 판단하느라 바쁘죠? 고생이 많아요. 왜냐면 그 생물은 또 가장 기본이 키워드예요. 어떤 키워드가 얘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잖아. 키워드만 어느 정도 알아도 어느 정도 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러니까 오히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이름들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야. 되게 여러 개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 이름이 되게 여러 개인 거에 비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 이름은 딱 4개밖에 없어. 동물의 조직.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수월하게 너라고 하는 건 완전히 동물의 조직이고 나머지는 다 식물이겠구나 라고 딱 박아버리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 일단 우리 몸에 피, 혈액, 그죠? 뭐 어디하고 어디 조직세포와 조직 사이사이를 결합, 지지직행하게끔 해주죠. 그래서 동물의 조직은 결합 조직입니다. 동물의 조직에 혈액에 속하는 게 결합 조직이에요.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 살짝 지울게요. 그래서 동물은 혈액에 해당하는 거, 힘줄에 해당하는 거, 걔네들이 결합 조직이에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조직이 우리 겉을 감싸고 있는 하나층의 세포. 동물로 되어 있는 겉을 구성하거나 단면을 감싸고 있는 건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상피 조직. 식물한테는 표피, 동물한테는 상피라는 키워드를 써요. 상피. 겉에 한 층의 피부 스킨. 상피 조직. 그다음 신경 조직. 뉴런 들어봤죠? 뉴런. 그래서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 조직. 그래서 결합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 이렇게 있겠죠. 수축과에 담당하도록. 그래서 키워드들만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놔도 여기 이 단어는 어느 정도 구분되고요. 그리고 뭐 20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뭐 생명과학의 분야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회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도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어디까지도
네, 28초까지로. 제가 숙제 검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안지도 걷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해보시고 풀다가 막힌 거 있으면 뭐 그 다음 시간에 한 개 정도는 질문 받아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목적은 개념을 제대로 세팅해주는 게 주 목적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열심히 문제 잘 풀어가야 돼 스스로.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메인 핵심 32쪽 갑시다. 선생님 32쪽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해요. 5분만 주세요. 자, 32쪽 거기 보시면 물질대사와 에너지에서 나오죠? 고1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뭐만 제가 설명할 거냐면 어차피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가지고 각각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생체 촉매 효소 덕분에 큰 분자를 뽀개는 게 이화작용, 그죠? 나눔이 2. 그 다음에 저 분자를 연결시켜서 흡열 반응을 통해 사이즈가 커지게 해주는 게 동화작용 배웠죠? 동화작용의 대표적으로는 광합성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뭔가가 합성되는 거, 합체되는 거,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한다거나 또는 DNA를 합성한다거나 또는 글라이코젠을 합성한다거나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근데 글라이코젠이 뭐예요? 여러분 글리코젠이라고 배웠던 기억나요? 글리코젠? 간에다가 여분의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인슐린에 의한 작용으로 이 포도당 단당류를 그죠? 글리코젠으로 저장했었어. 중3 때는 글리코젠이라는 키워드도 배웠어. 근데 지금은 얘를 좀 펼쳐가지고 이름을 펼쳐서 얘로 외우자라고 한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리코젠이 글라이코젠이야. 다당류. 지금 8시 3분. 네네. 그냥 곧 끝낼게요. 그래서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 여분의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는 것. 이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었어. 그죠? 그 글리코젠이라고 배웠던 중학교 때는 글리코젠으로 배웠던 걔가 얘야. 똑같아. 네? 야. 자, 근데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왜? 합성이 들어가면 동화작용이고 해체처럼 뭔가 분해가 되는 식으로 배우면 그러면 이화작용인가 보다 라고 해서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기는 오해가 뭐냐. 자, 이화작용의 대표적으로는 소화가 있고요.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이 뭐예요? 세포호흡의 정의가 뭘까요, 얘들아? 세포호흡의 정의.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 근데 본질적으로 산소를 왜 받아들인 거야? 에너지. 어떤 형태로? 우리 여러분 몸에서 쓸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이야. 뭐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라는 내가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계속 어떤 식으로 비유하자면 너네가 돈을 벌었어.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알바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급여를 줬어. 근데 달러로 준 거야. 우리는 안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죠? 바로 쓸 수는 없어. 은행 가서 바꾸면 되잖아. 은행 가서 바꾸는 활동이 세포가 똑같아. 즉 여러분의 조직세포가 그지? 포도당을 또는 아미노산을 또는 지방산을 3대 에너지, 영양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해. 근데 이 화학적인 어떤 결합 에너지를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세포에서 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뭐로 바꿔주는 거야?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얘를 중학교 때 생명활동 에너지 또는 고등학교 때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배웠어. 돼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활동이 뭔데 포도당은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산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통된 노폐물이 생성돼. 이산화탄소나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성돼. 이 노폐물이 생성된 건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이 에너지로 이런 화학적 형태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였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였다고. 오케이? 근데 저 ATP라는 게 원래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세포호흡은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뭔데요? 자, 트리포스페이트야. 트리포스페이트.
여러분 폴리펩타이드 기억나죠? 폴리펩타이드 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죠? 네. 기본적인 단위체가 있고 기본적인 단위체가 여러 개가 연결되면 우리 폴리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생물에서 기본 단위체 하나면 모노, 똑같은 게 두 개 연결되면 D, 똑같은 게 세 개면 트리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요거만 이름을 기억해서 어느 정도 반상은 해석을 해. 그래서 ADP라는 아이가 있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두 개 있다고, 포스페이트가. 근데 아데노신 프리포스페이트는 세 개 있다고. 아, 피라는 좋구나. P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당이 있어. 여기 아데닌 있어. 이 아데닌이 여러분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면서 배웠던 그 A야. 그 A. ATGC 할 때 그 A야. 걔랑 똑같은 아이야. 아데닌. 염기에 아데닌에 당, 오탄당, 당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을 아데노신이라고 해. 아데노신. 플레이밍. 여기에 인산이 여기까지는 그냥 동결합인데, 오케이? 하나, 둘, 세 개가 결합되면 트리포스페이트고, 두 개만 결합되면 디포스페이트인 거야. 오케이? 인산이니까 P에 PO, O, O, O 이렇게 두 개가 결합돼 있어. 그게 ADP야. 그리고 무기인산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 세포 속에 PH3, PO, 포 형태로. 무기인산, 얘를 무기인산. 오케이? 근데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결합 에너지,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결합 에너지를 뽀개다가 이 화학적 결합 에너지를 어디다가 이 ADP에 무기인산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에 이 풀칠 역할을 해주는 얘가 있어서 ATP로 탄생이 되는 거라고. 38개가 따로 떨어다니고 있었고 38개의 ADP가 따로 떨어다니고 있었는데 각각 촥 붙여서 38개 ATP, 최종적으로 38개라 된 ATP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저장됐던 얘네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번 100만 원의 급여라고 하면 이 100만 원 급여를 나눠서 쓰지. 여기 핸드폰 요금 얼마? 10만 원. 그지? 아니면 교통비 10만 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처럼 계속 바꾸는 활동을 계속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얘로 만들어주는 활동을 계속하고 그 활동되어 만들어졌던 그 ATP 분량을 어디다가 또 ATP를 ADP로 뽀개면서 어떤 일을 하게끔 시키는 거야. ATP가 ADP로 또 뽀개지면서 피로에 따라 생명활동 에너지로 뭐 근육을 수축하는 데 쓴다거나 열을 발생시킨다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 뱀장어 같은 경우는 발전하는 데 쓴다거나 또는 반딧불 같은 경우는 불빛을 만들어내는 데 쓴다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봐봐. 여기 얘 무기인산이 이 ADP랑 결합되는 거. 그럼 결합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거 무슨 작용이야? 동화. 그치? 동하지? 맞죠? 근데 봐봐 선생님이 아까 그랬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힘이다 라고 했죠? 네. 그죠? 그럼 틀린 거네? 방금 동화작용이 일어난 건데 틀린 거네? 세포에서 동화자.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려. 아까 것도 맞고 지금 것도 맞아. 자, 다시 정리.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라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ATP로 전환시켜서 합성하는 과정. 그게 세포호흡이야. 자,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오케이?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그것도 맞아. 세포호흡을 설명하는 걸로 맞다고. 맞죠? 맞아요. 맞고. 근데 세포호흡은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선생님 근데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데 이화작용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용어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ATP가 그지?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빠개다가 얘로 바꿔서 생명활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화작용이라 얘기하냐면 이화작용 봐봐. 이런 그래프 기억나지?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높았는데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은 낮은 형태. 이게 이화작용이었잖아. 이게 왜 세포호흡에 얘에 해당하냐면 포도당을 우리 몸 바깥에서 한 번에 파이하고 태우면 686kcal 정도로 열량이 빛과 열의 형태로 나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 한 분자를 38개 ATP로 바꿔서 저장했을 때가
완전히 얘가 붕괴되면서 쓸 때 686kcal로 온전히 다 100% 저장이 되면 그러면 동화작용일 거야. 근데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붕괴했을 때는 686인데 얘가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거쳐서 만들어진 ATP로 붕괴하면서 쓸 때는 약 38개의 ATP 한 분자가 ADP로 뽀개질 때 발생돼서 나오는 에너지가 7.3이야. 근데 38개나 저장한다면 38개 정도의 분자에다만 저장한다면 그러면 38개의 분자를 내가 뽀개다 쓰면 얼마야? 277.4지. 그러니까 순수히 포도당이 실질적으로 가진 에너지의 모든 전체량이 싹 다 ATP 분자로 바뀌어서 저장된 게 아니라고. 그것의 일부만 저장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 생성된 생성물의 ATP 분자가 실질적으로 붕괴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우리는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을 봤을 때 이화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도당이 우리 몸 바깥에서 한 번에 빛과 열의 형태로 뽀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의 값보다 ATP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될 때 쓸 수 있는 값 자체가 더 작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적으니 이화작용의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동화작용 아니에요. 이화작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복습하셔서 우리 1월 1일 쉬잖아요. 조금 더 내줄게요. 3, 4, 35 해서 38쪽까지 한번 풀어봐. 38까지. 39쪽은 몇 개는 여러분 복습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갈 거니까 38쪽까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됐다. 퇴근하자.